지금 이제 아까 위수탁 관리와 이제 법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업 구조를 간단히 다시 이제 설명을 이제 상호, 대책이라는 타이틀 하에 결국에는 이 대책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되잖아요. 위수탁 관리의 문제와 법적인 접근, 소송을 만약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 위수탁 관리를 업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뭐 뒷부분에 소송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갈피를 잘 못 잡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아까 대책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구조의 문제를 간단히 다시 한번 해보면 시행사인 사업 주체이자 이 사람이 신탁자에 대해서는 이걸 압축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신탁사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수분양자 뭐 이런 구조로 이해가 되는 구조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뭐가 다툼이 있고 여기는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계를 대책은 자, 이런 첫 번째 잔금 지급 전 하나는 잔금 지급 후 잔금 지급하고 등기를 넘겼을 때의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의 단계의 문제가 하나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유튜브 많이 본 것 중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뭐 부동산을 이렇게 뭐 한 개발 업무를 한 20년, 제가 21년 차니까 21년 지켜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거 이제 터놓고 얘기하면 수분양자의 나의 입장. 지금 수분양자의 나의 입장은 잔금을 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잔금을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한 대주단이 되든 중도금 대출 은행이 되든 지금 중도금 대출 은행이 옛날에는 1금융권 금융은행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생명사, 그다음 신협 이런 1.5 금융 내지 2금융 업체들이 이걸 주로 많이 해요. 얘네들이 1.5 금융 내지는 2금융권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자 이해관계를 잘 보세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 지금 저번 시간에 제일 많이 한 자 시행사의 목표. 시행사의 목표는 분양 수익과 위탁 관리 수입을 목표로 한다고 하잖아요. 자, 내가 사업하는 사장이 이걸 지어서 파는 사장 입장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어가지고 잘 팔아서 분양 뭐 사업 수익이 10%가 됐든 15%가 됐든 이걸 목표로 전체 수입의 10 그걸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잘 팔아서 다 팔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 다음은 또 뭐겠어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관리하면 관리 수수료 내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이해관계 수분양자들은 뭐 300채가 됐든 500채가 됐든 1000실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멀리 각자 떨어져 있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는 누군가를 믿고 위수탁 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위수탁 관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행사잖아요. 시행사가 위수탁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서
돈을 계속 수수료도 받고 위수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이거 망할 해서 건물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놓치고 싶겠어요, 안 놓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분양 계약서나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산 사람은 분양 이만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라.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위수탁 관리 업체는 대개 보면 뭐 3년, 옛날에는 3년짜리 이런 거 많았는데 3년, 5년, 10년 내가 이제 이게 위수탁 관리 업체를 정하는 거. 이거를 시행사나 아니면 건설사 쪽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올 수 있게 해놓고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이렇게 정하거나 건설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정한 거에 이의를 제기 못하게 돼 있어요. 되게 계약서 보시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정한단 말이에요. 빼먹기 위해서 수익을. 이런 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수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자, 분양 수입을 목표로 하는데 수분양자의 나의 입장에서 잔금을 다 줘버리면 시행사가 원하는 1차 수익 목표는 다 달성되니까 뭐 2차, 두 번째 위탁 관리 수수료 수입 이런 거는 나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요. 뭔가 명분을 달아서. 그 현실입니다. 잔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유예하는데 그냥 생으로 하면 연체료가 붙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하자를 이유로 하자 다툼을 벌이든지 그래서 이게 준공을 늦추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가지고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면 잔금을 안 내는 쪽으로 가야 이 시행사가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뭔가가 잔금 다 내버리면 시행사가 원하는 만큼의 분양 수입을 다 목표로 달성하고 나면 거기서 벌써 총 사업비의 10%, 15% 적어도 10% 정도의 수익을 다 확보해버리면 뭐 그냥 뭐 뒤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너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합법적인 이유만 있다면 잔금 지급을 안 하고 있어야 30%를 놓고 서로 다퉈야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다퉈진다 이러면 시행사는 어떤 리스크에 놓였느냐 이러면 30%가 이게 30%가 미지급되는 이런 문제 말고도 또 뭐가 있겠어요? 중도금이 이자가 연체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중도금 대출은행은 자 시행자가 있고 중도금 대출은행은 아까 말한 일종의 뭐 생명회사나 생명보험 아니면 뭐 저축은행, 신협 아니면 이런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연체이자를 이렇게 내라고 할 때 연체이자는 실질적으로는 대출 계약은 이렇게나 일어나지만 시행자인 이쪽에 대해서는 누구가 그냥 이런 책임을 아마 연대보장을 세워서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상. 대부분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 수분양자 받는 사람만 믿고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누가 책임을 많이 물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면 시행사 너가 연대사장, 연대보증 쓰고 그 다음에 어디 시공사 너도 책임을 지고 다 책임을 다 각자 다 묶으려고 하지만 시공사는 너 왜 책임지냐 이러면서 시공사는 안 하려고 할 건데 대주단 시행사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여기서 묶는 입장에서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를 연대보증을 안 세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연대보증.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잔금 30%도 안 들어와. 중도금에는 연체이자가 치면 뭐예요? 사업 수익에서
서로 간에 이제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실무 현실인 거고. 그래서 뭐 결국엔 무슨 얘기냐. 이러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이제 놓이는 상황이 수분양자가 뭔가 타협을 시행사하고 타협할 여지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잔금을 그냥 고스란히 원하는 만큼 시행자한테 다 줘버리면 무슨 상황이 놓여요? 시행자는 뭐 아무런 시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10% 이상 수익을 받고 빠져버리고 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 하는 문제에 놓이는 상황에 놓인다. 그걸 막으려면 뭔가든 어떤 이런 방법이든 저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무다. 그중에 법적인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려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취소 소송을 하거나 하는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또 이제 실력 행사를 통해서 가서 막 데모하고 그러면서 중공검사가 안 내면 이 잔금 지급 기간이 늦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을 늦추려고 중공검사를 못 내게 지방자치단체 가서 떠들어가지고 군수나 구청장들이 중공검사 못 내게 들였다 막거나 하는 온갖 이런 수단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이 요 상황이다. 그럼 뭐겠어요? 할 수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어쨌든 시행사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의 문제가 잔금 지급의 문제고 잔금 지급 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잔금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시행사는 사실상 자기 수익을 10% 예를 말하면 1,000억이다. 3억짜리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부장 수입이 5억짜리다. 5억짜리를 만약에 300세대를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1,500억 아닙니까? 1,500이 10%면 얼마예요? 150억이다 말이야. 150억이 이익이 실현하면 뒤에 뭐 그 골치 아픈 거 위수다 관리 골치 아프면 너 알아서 살아. 빠지고 넘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실질지만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칼자루는 시행사 쪽에 넘어가 버리는 상태에 놓이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위수탁 관리업체, 잔금을 이제 지급하기 전의 상태라면 이런 상황에 좀 더 주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시행사는 분양 수입을 사실상 다 가져간 상태니까 위수탁 관리 부분이 남는데 위수탁 관리 업체는 크게 보면 선정의 문제하고 나머지는 위수탁 관리 운영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수탁 관리를 선정하는데 지금 계약서 보면 대부분 위수탁 관리 업체는 시행사나 시공사 대부분은 시행사가 자기들이 이 접근 첫 번째 선정의 문제는 제대로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선정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 이거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분양 계약서나 아니면 다른 별도 계약서에 보면 시행사가 주도하거나 시공사가 주도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계약서에 그래 만들었습니다. 왜? 내가 시행사면 가급적이면 이 지금 위수탁 관리를 내가 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수분양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는 것보다 내가 정할 수 있게 해놓고 수분양자들은 이 일을 제기 못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내가 쉽잖아요. 내가 위수탁 관리 내가 하게.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주도하는 거니까 이거를 시행사를 100% 신뢰하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누구를 믿고 마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할 수 있다면 시행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수분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집합건물법에 관리단 같은 역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30개 모아서 어디 하나 하고 뭐 3분의 1 모아서 하나 하고 뭐 복잡하게 하면 아까 뭐예요? 공공 부분이나
서로 이제 겹치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불필요한 과다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하는 게 좋다면 한 개. 이게 뭐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등등 뭐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위수탁 관리 업체는 어떤 방법이 되든 잔금을 내고 입주를 했다. 그러면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어쨌든 위수탁 관리를 이제 선정을 하려니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명단을 다 확보하기가 최대한 어렵잖아요. 위수탁자들이 모으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서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무임승자자들이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집단소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문제는 수분양자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에 놓이면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계속 확대시켜 가고 나중에는 덤터기를 자기들이 다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문제 이거예요. 무임승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만 보고 자기 손해를 감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 가만 보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상황을 시행사와 어쨌든 서로 조율하고 타협을 볼 수 있기 위해서도 한꺼번에 잘 모여서 결속력을 가지고 어쨌든 공동 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뭔가를 네가 알아서 하면 남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다 보면 뭐 같이 망하는 거고 뒤에 잔금 지급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위수탁자 선정하고 이런 방법론에서 문제되는 이런 거를 서로 이제 눈치 보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십 명, 뭐 300개 세대라도 한 20, 30명, 30명, 50명 뭐 이렇게 밴드 만들어 보면 100명 모였는데 한 20, 30명 좀 모이다가 나중에는 한 10명 정도 주도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고스란히 전체 책임을 다 넘어가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사실은 무임승자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요새는 전자식으로 이렇게 위수탁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요새.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전자식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거 어쨌든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통해 그걸 모아서 어쨌든 집단적인 방향을 잡아야 나름대로 뭔가 탈출구 내지는 손해를 줄이고 아니면 뭐 피해를 극복 좀 줄여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하나가 이제 위수탁 관리 이제 여기 소송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위수탁 관리를 이렇게 선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기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볼 때 아예 여기서 계약을 이제 취소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 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에 취소하는 부분은 과히 이거를 낙관적으로는 좀 보기는 어려워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어서 한번 판단을 이렇게 시행사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저희가 볼 때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론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날지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론이나 계약을 취소를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처음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이 계약을 할 때 주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거가 가능하고 전세가 가능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그렇고 자료들을 보면 나옵니다. 자료에. 주거가 가능하고 전세가 가능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행자, 그 분양 대행사는 시행자의 손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책임은 시행자의 책임을 같이 묻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속았느냐 아니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가 가능하다는 거하고 전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엄명을 얘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아예 수분양자가 100%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법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타협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재판부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속성을 갖는 기보다는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이 재판이 수분양자가 완패하는 상황보다는 어쨌든 좀 다투어서 어쨌든 타협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재판부가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재판을 하지 마라. 이거 하면 그냥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제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대책이라는 게 법적으로 하고 위수탁 관리의 문제인데 분양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아직 잔금의 납부 내지를 이 중도금의 연체이자를 둘러싼 다툼 간의 이해 다툼이 시행사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절절히 어쨌든 수분양자들이 빠른 시간에 모여서 이거 시행사와 효과적인 방법을 타협을 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다. 왜? 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납부해버린 모든 것이 시행자는 자기 원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별로 안 할 것이다. 잔금을 납부한 이유에 있어서는 위수탁 관리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위수탁 관리 권한을 시행자로부터 받아와서 다른 이게 상가 오피스텔 같은 이 관리단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걸 고민해서 그걸 꼭 만들어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기 좋아질 때까지 안 팔리면 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아니면 이 정책이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지금으로서 수분양자가 닥쳐 있는 현실이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드릴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